관계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상대원 3구역 이명순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우선 수진 1구역 위원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진 1구역 위원장 맡은 양효식입니다. 저희 수진 1구역하고 신흥 1구역은 같이 1단계에서 재개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깨끗한 그 동네를 한 동네로서 같이 만들어서 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모든 그 계획된 설계라든지 이런 걸 잘 들으시면,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걸 잘 들으시면은 나중에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은 여러분들의 그 힘이 모아져야지만 빨리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반이라든지 뭐 다른 부서에서 해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힘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 또 힘을 합쳐서 같이 재개발을 수진 1구역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춘섭 위원장님 잠깐 짧게. 오늘 또 많은 그 분들이 오셨으니까 저희 구역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인사 간단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울역에 이춘섭 위원장님께서 저기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저는 부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김행자입니다. 재개발에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혹시 신흥 3구역 위원장님 짧게 오늘 다 이제 저희가 1단계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런 분들 인사 한번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흥 3구역 축지전장 윤대섭입니다. 수진 1구역하고 신흥 1구역하고 신흥 3구역은 신흥역, 수진역 그 역세권에 위치하고 가장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진 1구역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신흥 1구역이 성공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돼야지 저희 또 신흥 3구역도 뒤따라서 열심히 또 재개발을 해서 좋은 아파트, 명품 아파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 1구역의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대원 3구역의 이명수 위원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를 18년 11월 20일 날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인지하시다시피 2019년 5월 27일 날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이후로 5월 31일 날 권리 산정인에 대한 경기도 그 고시가 고시됐습니다. 권리 산정인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그 고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저희가 1호 소식지를 발송을 해서 어떻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주민분들께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9년 8월 달에 저희가 시청 도시정비과를 방문해서 정비구청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논의를 했고요. 좀 여기 부분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정비구 지정 관련해서 밑에도 나오지만 10월 달에 착수보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까지 그 착수보고 그 정비구 지정에 대한 용역이 완료됐고요. 1월 중순 정도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월 정도에 입안을 해서 가을 정도에 아마 그 정비구 고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2019년 11월 달에 3호 소식지를 또 발송을 했고요. 작년에 11월 달에는 저희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3차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4호 올해 초죠. 1월 9일 날 4호 안내문을 발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흥 1구역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신흥 1구역이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가 신흥 1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경과보고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신흥 1구역이 어떻게 구상되고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감정평가 부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로 설계 도시계획 분야에서 저희 단지가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건축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창호 이사님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저는 우리창호 건축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성대 이사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오셔갖고 조금 긴장이 좀 됩니다. 목 상태도 좀 안 좋아서 듣기 거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부터 저는 도시 설계랑 저희 건축 설계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신흥 1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하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을 좀 해봤고요. 그거를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씨는 제가 구두상으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왼쪽에 보시면 이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소유하고 계시는 신흥 1구역의 위치가 되겠고요. 전체 면적은 19만 3,975제곱미터 정도로 예측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과 준주거 지역이 혼재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다 용도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것처럼 주거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뭐 상업 지역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업 지역도 있고 녹지 이런 것들이 있고 주거 지역은 크게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이렇게 나눠지고요. 일반 주거 지역은 그 중에서도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거 지역 쪽에서 가장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갖고 계시고 또 구역 내 일부 지역은 그거보다 좀 더 용적률이 유리한 준주거 지역도 일부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화면이 여러분들의 그 땅을 좀 더 크게 확대를 해놓은 거고요. 보시면 이 주변에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보시면 태평역이 있고 수진역이 있는 더블 역세권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높낮이 차이, 레벨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나는 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대, 제일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한 35m 정도 높이 차이를 갖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지형적인 그 높이 차이를 이용을 하면 나중에 아파트 단지는 조금 더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형 차이가 많이 나는 땅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그 지형 자체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 앞동과 뒷동의 어떤 간섭이나 뭐 프라이버시 침해, 일주 침해 이런 것들을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계시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30 성남시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을 축약을 해본 건데요. 우리 신흥 1구역은 앞서 말씀드렸던 19만 3천 제곱미터 정도의 땅에 아파트를 건립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 250%에서 시작을 해서 최대 265%까지 건립이 가능하도록 기본 계획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적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용적률이 뭐냐 하면 용적률은 자기가 갖고 있는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어떤 규모를 의미하는 거고요. 용적률이 100%라고 하면 내 땅만큼, 내 땅이 100평인데 용적률이 100%다 이러면 건물은 100평을 짓는 거고요.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200평을 짓는 겁니다. 용적률 숫자가 높을수록 건물의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고요. 고로 재개발 사업이 조금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용적률을 많이 받아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많이 팔면 여러분들의 몫이 그만큼 커지겠죠. 분담금도 떨어지고. 그래서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준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본전이라고 그럴까요? 무조건 최소한 아무리 못 지어도 250%는 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허용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용적률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지으면 질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수치가 높아야 되는데 그럼 이 땅에 무한정 주민들께서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다 줄 수는 없겠죠. 너무 과밀한 개발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남시 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치는 한 265% 정도까지 이렇게 건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250이라는 숫자가 있고 265가 있는데 그럼 당연히 265%를 지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15%의 용적률을 더 받으려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어떤 뭐 기부 체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숫자가 더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가져갈 수 있는 250%의 용적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에 있는 내용 구역인 신흥 1구역의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그림과 같을지 다를지 요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제 마음대로 그린 거니까요. 성남시에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그 사업성을 무사하게 용적률을 많이 잡고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일단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이 그림과 나중에 성남시에서 진행하게 될 그림이 다르다면 어떤 거에 맞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나중에 추진위원회의 조합을 설립한 이후에도 정비계획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근에 있는 서울공항 때문에 좀 불리한 게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서울공항 이 공항에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때 어떤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행 안전구역이라는 것을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항에서 멀면 멀수록 그 숫자가 높아집니다. 6구역 이렇게. 근데 숫자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공항에 가깝다는 얘기고요. 가까울수록 당연히 고도 제한이라는 규제가 좀 더 세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신흥 1구역이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여기인데 우리 구역의 대부분은 비행안전 5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동쪽 구간의 일부 구간만 비행안전 6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비행안전 5구역 내에 들어오면 전부 높이 제한은 15층 정도의 높이, 45m 정도까지밖에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런데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선, 이 선을 기점으로 이 우측편, 지금 여기 붉은색,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위쪽으로는 45m보다 조금씩 더 멀리 가면 갈수록 좀 더 높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완화 규정이 일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분홍색 선의 아래쪽, 이 아래쪽으로는 절대적으로 45m까지가 최대 높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행히 신흥 1구역은 그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가장 붙은 이 동측 구간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높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높이 제한이 일부 완화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대략적인 개요를 한번 짜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구역 면적 한 58,600평 정도의 땅 무슨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지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 아래에 보고 계시는 그림처럼 테라스 하우스 형태의 상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테라스 하우스가 뭐냐면 밑에 집의 뚜껑, 천정을 위에 집의 마당으로 쓰는 구조입니다. 보시면 아랫집이고요. 아랫집의 천정을 윗집의 앞마당으로 넓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가면 우리가 발코니라는 공간이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확장을 해서 쓰시잖아요. 그 발코니 말고 앞에 내 개인 정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테라스 하우스도 건립이 가능하고 최상부층에는 다락을 이용한 복층 형태의 아파트를 하나 만들면 여기 또한 앞쪽에 넓은 내 집 마당 이런 게 구성이 돼서 이런 상품들로 좀 특화를 시키면 좀 더 분양가를 높여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의 연도형 상가도 건립을 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보다 상가 분양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상가가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이 또한 앞으로 조합의 수익성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좀 새겨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옥지등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이렇게 공유하시고요. 우리 재개발 사업이 이런 이제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행된 일정과 관련돼서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다만 이제 저희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시에서도 이런 이제 설명회를 추가하여 앞으로 추후로도 계획되고 있고 그런 계획이 또 진행될 거라는 그런 말씀 정도 제가 오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모쪼록 참여했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다 이렇게 공유하고 가시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맞이했는데요.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소망한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는 그런 2020년도 경자년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동의를 받고 그 동의를 받은 것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에 경기도 조례, 그 다음에 내부 규정인 조합 정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처음 보시면 여기 기본 계획 수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 5월 27일 날 성남시 2030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기초조사 이런 것들은 다 있고요.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어떻게 하겠다. 뭐 아파트의 층수는 몇 층으로 하고 용적률은 몇 프로 하고, 요것이 아까 쯤에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이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요거 완료가 되면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안한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나중에 고시가 되면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올 연말 정도 이 정도로 지금 계획되고 있다, 순조롭게 계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주민 여러분, 여기 한 신흥 1구역이 한 2,200명 정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데요. 거기에 과반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법인격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겠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하면 여기서 하는 업무는 계략적인 설계, 그 다음에 우리가 임원 선정,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로 사업 준비 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추진인 승인. 이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준비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추진위가 설립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 조합 설립 동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유자 여러분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조합은 저희 법명에도 나와 있지만 법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인 것이죠. 추진위와는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조합 설립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저희가 그 동의 요건이 되면 창립총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합장, 그 다음에 이사, 임원, 그 다음에 조합 정관,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동의 요건이 만족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성남시에 신청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남시는 건물을 20세대 이상이나 30세대 이상을 진행할 때도 사업계획 승인, 사업 승인을 받으면 사업시에 인가를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단계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뭐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관리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앞에 이제 관리처분 전에 분양 신청이라는 걸 봤는데 사업 시행까지 나고 나면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업 시행가 나게 되면 건축물의 타입들이 다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종전의 가격이 얼마고, 그래서 내가 분양 신청을 이제 예를 들어서 24평형, 뭐 27평형, 33평형 이렇게 계획돼 있으면 내가 계략적인 금액을 받아보고 내가 1순위로 어떤 걸 신청하겠다, 2순위로 어떤 걸 신청하겠다, 3순위로 어떤 걸 신청하겠다, 이런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최소 30일 이상 받게 돼 있고요. 연장해서 20일 더 60일 받게 돼 있고 연장해서 20일 받게 돼 있습니다. 최대 80일까지 조합원 여러분한테 어떤 평형을 희망하시는지 분양 신청을 이제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하고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종전의 자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내가 24평을 신청했을 때 계략적인 분담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형평성에 맞게 어느 한 곳에 특출나게 하지 않고 조합원 전체 고르게 맞춰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추후에 이제 감정평가 파트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지만 그 종전 종후 자산 평가를 가지고 내 분담금을 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이 관리처분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 완료 단계는 착공하고 분양. 저희가 여기 지금 요 구청 맞은편에 보면 상대원 2구역에 지금 다 토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합원님들은 이주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통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이주가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건축물을 철거하고요. 철거를 하게 되면 이제 공사 착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을 거쳐서 그 스케일에 따라 좀 틀리지만 보통 한 3년 정도 이상 걸리거든요. 이 정도 스케일이면. 그래서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입주를 하고 저희가 다시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소유권에 대해서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크게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좀 나옵니다.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동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절차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계획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기본계획, 그 다음에 사업시 인가계획,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다 계획들입니다. 이런 계획들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단계마다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인지하기로는 성남은 1단계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그 단계별로 공영이 됐든 민간이 됐든 잘 순차적으로 정말 진행이 잘 되는 현장 시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이런 개발들이 진행이 늦게 되면 그만큼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단계마다 계획마다 동의를 받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시내 1구역의 주민 여러분들의 동의, 재개발에 대한 염원, 그 다음에 동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것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사업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추진 설립은 여러분들의 50% 동의를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은 3분의 2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은 조합원의 과반수, 그 다음에 관리 처분도 조합원의 과반수. 자, 여기서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동의 요건이 충족하면 그 다음 게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공인중개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진행되고 빨리 발전을 하려면 여러분의 협조가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의 의지가 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또한 2022년부터 추진되는 태평 3구역, 신흥 3구역, 성대한 3구역이 있고 어쨌든 저희가 1단계로서 수중 1구역과 더불어서 신흥 1구역이 바로 정부요청이 확정이 되면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기본계획 고시가 있고 5월 27일 날 고시가 있고 난 다음에 5월 31일 날 권리 산정일에 대한 고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주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일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5월 30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 그러니까 다가구나 이런 것들을 지분을 쪼개면 그분은 분양권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요. 6월 1일 날부터 만약에 지분이 갈라졌거나 이런 분들은 분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31일 날 경기도지사가 고시를 했습니다. 건축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일에 대해서 5월 30일 날 해당이 됐고요. 요 4개 구역은, 요 5개 구역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구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정비구 지정 이후에 사업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2020 기본 계획상에는 성남시가 2020년까지 정비구 지정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이 만약에 수립이 안 될 경우 주민 제안으로 또 정비구 지정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보통 이게 시에서 안 해주면 저희가 구역지정 동의서를 걷어서 제안을 하면은 그거를 정비구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정비구 지정이 되기로 지금 계획돼 있기 때문에 2020년에 아마 확정될 거로 예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 지정 이후에 사업 추진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밑에 보시면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민간 합동개발 방식, 공공방식에 의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주민대표 회의라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택토지공사가 사업 전반을 이제 시행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영개발이라고 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 선택사항은 여기 토지 등 소유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지금 관에서는 어떤 이런 방식이 더 세입자 보호나 어떤 이제 우리 발전을 위해서 더 좀 괜찮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상세하게 더 들어가서 민간 합동 방식이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민영 개발을 했을 때와 공영 개발, 민간 합동 개발을 했을 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4단계로 크게 준비됩니다. 사업 준비 단계, 시행 단계, 관리처분 계획 단계, 사업 완료 단계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정비구 지정 신청을 했고요. 신청이 아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올 연말 정도에 정비가 고시가 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주민대표회의 요거를 구성하게 되는 건데요. 요거는 법에서 보면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에서 25명 이내로 법률을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걸 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의서 진구 후에 주민대표회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 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전체 회의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을 합니다. 여기 아까 지금 말씀드린 주택토지공사 LH가 이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건설사 메인 이제 건설사라고 하죠. 건축물을 짓는 건축사 이렇게 건설사가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 인가를 받게 되는데 이게 계략적으로 봤을 때 한 9개월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시 인가가 나면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을 내가 가지고 있는 종전 자산이 얼마인데 신축 아파트가 얼마고 그거를 몇 평을 신청하겠다 1순위로 2순위, 3순위 이렇게 한 타입만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략적인 표를 작성해서 드리면 그걸 보시고 거기서 권리가액 다액순위나 이런 게 순위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 2순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권리가액 다액순위 많은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분양 신청할 때는 그런 걸 좀 인지해 주시고 분양 신청을 받은 다음에 관리처분 총액 그런 어떤 그 배분 관계가 정리가 되면 그거를 계획상에 또 수렴을 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처분 총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립총회를 거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대표회가 구성되면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 또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 규정. 그러니까 조합 정관이나 마찬가지 시행 규정을 내부적으로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공자 선정, 똑같이 시공자 선정을 하고 사업 시행을 받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주하고 철거하고 준공검사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전고시 청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도표에서 보셨다시피 좀 이렇게 이 중간에 생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민간 합동의 방식이 좀 더 이로운 점이 많다고 예상이 됩니다. 간략하게 사업 방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에 이제 장단점에 관해서 짧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민간 합동 방식에 있어서 장점은 LH공사가 시행비를 지급해야죠. 모든 결정이 이제 공기업인 LH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어떤 부조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합과 세입자를 위한 이주단지 건설함으로써 이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거는 아까쯤에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식은 순환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주민의 그러니까 주거지를 다른 데에 했다 순환으로 다시 또 입주를 하게 되면 돌아오는 지금 저희가 금강 1구역이나 중 1구역 이렇게 했듯이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주 면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분양가로 원주민의 재입주는 상승을 좀 높일 수 있고요. 임대주택을 최대로 건설해가지고 세입자에게도 좀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민영개발의 장점에 대해서는
조합이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조합원 등과 의견 청취, 물론 이게 의견 청취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가까운 조합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지 않겠냐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공자를 조합원이 정하고 분양가도 조합원이 정하기 때문에 1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김강 1구역도 그렇고 저기 상대원 2구역도 저기 신흥 2구역도 그렇고 물론 다 메이저 회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 그 민간 합동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메이저가 못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장점들이 좀 이렇게 더 민간에서는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분양가를 정하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는 책정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조합원 분양가는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가의 뭐 80%, 뭐 85%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차등을 주는데 좀 민간보다 좀 용이하지 않겠냐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단점에 대해서는 민간 합동 방식은 LH공사의 시행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분양가 절감에 상대적으로 가격과 마감재 재사용으로 민영의 낮은 프리미엄을 유지하는데 이거는 또 꼭 그 지금 주변에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실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렇다는 거고요. 단점은 세입자 경우 임대들 분양받아도 임대료가 거의 비슷하다. 그런 단점들이 있고 민영개발에서는 이게 동의가 잘 안 될 경우 수입 추가 분담금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단점들, 그 다음에 이주대책과 이런 자금 마련을 좀 해야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물량 공급이 임대주택이 민간 합동 방식에서 적기 때문에 세입장에 대한 돌아가는 게 좀 적다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반대하시는 분들의 좀 결성이 좀 장기화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런 장단점이 사업 방식이 있어서 민간 합동 개발과 민영 개발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장단점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그 이주비, 그다음에 소유자 세입자의 이주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주비는 조합에서 소유자에게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전세금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를 대여하는 비용을 이주비라고 하고요. 주거이저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주거이전비 보상에 근거해서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2개월분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보상액이 됩니다. 요거는 밑에 보시면 세입자는 4개월분 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자는 2개월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 이사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거 이전한 필요한 가재 등 동산을 운봉할 수 있는 필요비용, 이거는 대상주택에 거주에 해당되면 소유자하고 세입자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사항은 세입자 이주 대책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 지금 공람이 아직 시작이 안 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3개월 이전부터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지만이 그 이주대책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갈 것이냐, 이런 그 입주 자격 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 조성법 기준으로 가구원수 3개월에 가구원수에 따라서 4개월에 주거 이전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 정비적 부당에 이제 흔히 말해서 큰 토지를 가지거나 큰 건축물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1+1이라는 건 있습니다. 입주권이 저희는 보통 하나만 분양을 받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하나만 받게 돼 있는데 지금 법률상에는 어떤 일정 규모가 되면 2개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6조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 관해서 명명되어 있는데요. 여기 74조에 보시면 74조 1호, 5호에 따른 가격 범위 또는 종전의 주택 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60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주택만 분양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2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74조 1항 5호가 뭐냐면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종전 자산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전의 자산평가 금액이 가격이 2개를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많거나 종전의 자산이 전용 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연립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따로 있지만 단독주택은 따로 전용 면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명명하는 바닥 면적은
주택법에서 말하는 바닥 면적은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창고 이런 걸 뺀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명명합니다. 단독주택도. 그 면적이 두 개를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24평, 24평 갈 수 있는 전용 면적보다 내 종전에 있는 면적이 크면 두 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가격 또한 내 종전의 가격이 10억이라면 뭐 24평이 뭐 4억, 4억이면 내 8억을 합친 것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제 큰 평형을 가지시거나 뭐 어떤 권리가액이 높으신 분들이 법에서 정하는 하나를 받는 것보다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근데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되는 1주택은 81조 2항에 따른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매매나 팔지를 못하게 되는 거고요. 전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밑에 샘플로 보시면 예시를 드러났습니다. 기존의 주택이 8억이고요. 전용 면적이 14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8억일 때 신규의 주택이 85제곱미터, 60제곱미터일 경우는 더 크기 때문에 두 채를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액상으로 봐도 8억, 5억, 3억 이렇게 해서 이 8억이 더 크면 종전의 자산이 더 크면 지금 1+1이라고 얘기하는 두 채를 갈 수 있다는 규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시설에 대한 관리처분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법에 보면 법 제23조 1항 4호 방법으로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이용 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 4항에 따라 관리처분은 다코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7회에 보시면 주택 및 부대시설 공리시설 공급 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력을 고려하여 정할 것. 자,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법률은 재개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기도 조례, 조합 정관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서 시, 도례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조례에 보시면 이렇게 상가를 받은 우선순위가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조에 나와 있는데요. 총 6가지 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데 상가의 최소 분양 가격보다 권리가액, 내 종전의 권리가액이 높으시면 1순위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건축물이 상가고 사업자 등록을 거기서 사업을 안 하시는 분, 그러나 권리가액이 상가의 최소 분양보다 높으신 분, 2순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전의 상가이시고 사업자 등록을 가지시고 권리가액은 낮지만 신청하시는 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선에서 적용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기존의 건물이 상가이실 분,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 다음에 5순위는 기존의 상가도 아니고 사업자 등록도 안 가지고 있는데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요게 이제 그 5순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순위는 내 상가를, 그러니까 이 어떤 경우냐면 주택 근생 같이 있는 경우나 마찬가지인데요. 종전의 상가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 상가보다 금액보다 내 종전 자산이 더 크면,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서 그 분양 가격을 빼고 나머지 분양 가격이 종전의 자산이 기본 이 최소 단위 상가에 있는 것보다 많으면 아파트 하나 받고 상가도 하나 받을 수 있다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받았기 때문에 6순위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선 조례에서도 명명하고 있지만 제 우선순위는 상가를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는 분, 이분들이 상가를 들어갈 수 있는 제2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우선분양 순위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분양가 산정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산정이나 감정평가는 제 다음 파트분에서 평가사님이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기존 자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두 곳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A 감정평가, B 감정평가. 그래서 이 가격을 산수평균하는 것이고요. 그 산수평균을 한 것을 사업 수익에 반영해서 비례율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업 비례율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이익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 도표로 나타낸 수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는 아까쯤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분양가 대비 평균적으로 몇 % 정도로 조합원에게 분양을 하느냐. 이게 한참 분양이 좋을 때는 뭐 80%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1억이면
조합원 분양은 8천만 원에 분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갭 차이를 점점 더 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성이 좋거나 어떤 그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분양을 하고 예전에 막 미분양 많이 나고 그럴 때는 요 퍼센테이지가 좀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잘 안 돼요.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예전에 한때 뭐 리먼 브로더스 사태나 이럴 때는 분양이 잘 안 됐는데 그때 당시 경우는 이렇게까지는 못했고 한 10% 정도 내외 그렇게 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80에서 85%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게 조합원 분양가를 생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정에 대한 예시를 좀 보면 기존 자산평가가 5억을 내 자산이 5억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면 내 사업 비례율이 130%입니다. 그러면 1.3배라는 것이죠. 비례율이 사업 비례율이라는 것이 수익성이 130%이기 때문에 5억 곱하기 1.3을 하면 내 자산의 건립가액이 6억 5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례율은 사업성이 어느 정도 종냐에 따라서 높고 난입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계략적으로 아까 전에 이 종전 파트에서 도시계획이나 설계 파트에서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신축 아파트가 5,100세대 정도 되고 임대주택이 615세대 그러면 2,200세대에서 빼면 한 2,000세대 정도는 저희가 일반 분양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일반 분양을 조합원가보다 더 높게 하게 되면 비례율이 많이 올라가겠죠. 분양가를 더 높이다 보니까 갭 차이가 있다 보고 그래서 6억 5천이 내 권리가액이 되면 내가 들어가고자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6억이 되면 6억 5천만 원 내 권리가액에서 분양가격을 빼면 5천만 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든 것이지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게 8억인데 분양가가 9억이라고 그러면 내가 1억을 부담하는 것이겠죠. 이제 9억은 물론 이제 평형이 큰 것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반대로 내가 분양가격이 10억인데 이 130%의 비리를 나오면 13억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내 가는 분양가를 떼게 되면 내가 그 나머지 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요. 뭐 많이 핫 이슈 됐었죠.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거는 개정이 됐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이 됐습니다. 31개, 서울은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 대구 이렇게 31곳이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 제한은 최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입주하게 되면 10년 동안 전매 제한이 이제 걸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매 기간 내 매각주택, 토지 등 곳은 우선 매입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강화 및 후분양 기준을 강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그래서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후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분양을 하더라도 기준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정부의 추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기간은 의무기간도 있고요. 공공기관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분양가 타당성 검증이라는 것도 있고 소비자 공헌을 위한 후분양 건축공률 기준 강화라는 것도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비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런 계획들로 인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주민대표회의나 추진이나 설립이 되면 각각의 그 단체나 해서 아마 여러분들께 어떻게 진행하겠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또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정비 분야 파트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마치고요. 미래세안 감정평가법입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힘드시 장시간 들으시니까 짧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제일 관심사가 많은 분야인데 내 재산을 어떻게 평가받고 분담금을 어떻게 내느냐 그런 평가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절차는 뭐 앞서서 좀 설명드리는 단계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여기 이제 민영개발일 때는 조합 설립을 하게 되어 있지만은 민영개발이 아니면은 민간 합동되면 조합 설립을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뒤에 절차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고 분양 신청을 하고 관리 처분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이제 분담금 내용이 다 결정이 된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절차를 넣었습니다. 감정평가 이제 분야에서
재개발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 보면은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여러분 헌집을 헐고 새 집을 짓는 건축 행위고요.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합동 개발 방식 틀을 이용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건설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다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쨌든 재산 가치를 조금 더 늘리고 새 아파트를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러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산 가치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일단 사업성이 좋아야 돼요. 사업성이 좋아야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이익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개발 이익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개발 이익을 어떻게 이제 파악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땅을 제공하죠. 부지를 제공하고 여기에 이제 더 뭐가 어떤 비용이 더 들어가냐면은 공사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종 용역비 비용이 들어가죠.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원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원가를 투입해서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은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 수입이 발생되겠죠. 분양 수입은 크게 보면은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분양 수입이 있고, 그 나머지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나머지를 일반 분양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수입과 비용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차익이 발생되겠죠. 물론 당연히 이제 수입이 많게 나오겠죠, 그죠? 이 수입에서 여러분 투자한 원가를 빼고 나면은 요 나머지가 이제 개발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요 개발 이익을 여러분들이 지분 비율대로 골고루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발 이익을 그러면 최대한 높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간단합니다. 논리는 일단은 수입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수입을 올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짓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앞서 그 설계 쪽에서 말한 용적률하고 깊은 관계가 또 연관이 됩니다. 앞서서 뭐 여기 원가 연동 적용이 안 된다고 하지만 또 언제 어떻게 또 원가 연동 적용돼서 정책이 바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할 때 어떻게 비싸게 파느냐, 그게 이제 또 수입적인 측면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수입을 늘리는 가장 큰 핵심 변수고, 그다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비용을 최대한 낮추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입니다. 시공사 공사비인데 이게 대략 한 60-70%가 차지가 돼요. 근데 이 시공비 공사비를 여러분들이 그걸 함부로 낮출 수 있냐?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큰 단지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일군 그 브랜드가 굉장히 그 좋은 이제 건설사가 들어오겠죠. 그렇게 그 브랜드에 맞춰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낮출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거의 그 시장가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한 30-40%가 금융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입니다. 기타 사업비인데, 그나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관리비가 이제 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끔 금융 비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사업 기간하고 연관이 됩니다. 사업 기간을 길게만 길게 할수록 모든 운영비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쉽게 사무실 운영비도 늘어나게 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금융이자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스스로가 어떤 사업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빨리 사업을 종결 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종결 기간을 단축함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을 세이브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산은 그럼 언제 이루어지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처분이라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절차가 언제 되냐면은 사업시 인가를 받고 나면은 분양 신청을 받고, 이 분양 신청 받은 결과를 가지고 이제 관리 처분이라는 단계를 가집니다. 이 용어가 좀 낯설긴 하시지만은 쉽게 말해서 가정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이사를 나가기 전에 내 어떻게 아파트를 받을 것이며 내 재산은 어떻게 평가받고 분담금은 어떻게 내는지를 이 관리 처분에서 다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를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관리 처분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오타가 아니에요. 조합원별 정산하고 결산하는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축 아파트를 배정하고 여러분들 각 조합원별로 분담금을 확정하는 절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처분을 할 때는 그 배분을 이제 아까 개발이익을 나눠드린다 했잖아요.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또 조합원 아파트 이제 그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서 필수적으로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은 감정평가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감정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종전자산 평가하고 종후자산 평가. 이 종전자산 평가는 현재 여러분 살고 계시는 현재 집 상태들의 평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종후자산이라는 것은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식을 보면은 종전자산 평가액에다 배당받게 될 개발이익을 합친 금액, 이걸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요 금액과 내가 들어갈 새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서 요 권리가격이 크면은 아파트를 받고 초과액을 더 돈으로 환급받고요. 반대로 새 아파트 가격보다 내 권리가격이 적으면은 아파트의 부족한 부분을 분담금이라는 형태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권리가격은 종전자산 평가액에다가 개발이익을 합친 어떤 그런 개념인데 이 산식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비례율이라는 어떤 산식을 도입해서 비례를 곱해서 이제 이렇게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비례율은 뭐냐면은 그 사업의 개발이익 반영률이라 해서 쉽게 100%라 그러면은 수익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 110%라 그러면은 10%의 추가적인 수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비례율이 90%다 그러면 10%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 보면은 전부 다 그 비례 다 100% 넘어갑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국적인 재산 가치는 내 평가액에다가 요 개발이익을 얹은 금액 산식은 종전 평가액에다가 비례를 곱한 그런 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보면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재산 종전 평가 금액이 5억 원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사업을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비례율이 30%더라. 130%다. 이거는 뭐냐면은 30%의 추가적인 개발이익이 있다고 이제 산식이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내 권리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종전 평가의 5억에다가 비례율 130%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6억 5천만 원이 내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내 신축 아파트를 내가 34평을 배정을 받았다. 근데 조합원 분양가 가격을 평가를 해보니 6억으로 평가가 됐다. 그러면은 내 6억, 새 아파트 6억에서 내 권리 가격을 6억 5천만 원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새 아파트 가격보다 내 권리가 크죠? 그럴 때는 아파트 한 채를 받고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로 더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조금 다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종전평가 금액이 3억 원일 때 똑같은 비를 130% 적용을 해보면은 내 권리 가격은 얼마 되냐면은 3억에서 130% 곱하면은 3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이 9천만 원만큼은 개발이익으로서 내가 추가로 더 받았다는 얘기죠. 이 금액하고 이제 그 새 아파트 가격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만약 24평 아파트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평가를 해보니 분양가가 4억 원이다. 그러면 4억 원하고 내 3억 9천 원 비교를 해봤을 때 내 권리가격이 작죠. 그러면은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현금으로 더 조합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정이 됩니다. 그 평가 기준율을 한번 보시면은 종전자산하고 종후자산하고 좀 틀린데요. 종전자산은 언제 평가 기준이 되냐면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실이 됩니다. 현재 시점이 아니고 나중에 절차가 진행됐을 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을 때 그게 고시가 될 때 고시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종후자산 평가는 언제냐면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일자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재개발에서는 감정평가 업체를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뽑지도 않고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시장구청장이 선정하고 계약까지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는 성남시가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자체적으로 평가 업체를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러분들 재산 가치에 굉장히 민감하게
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여러분들 손에 맡기질 않고 공정하게 이제 선정하도록 시군구청장한테 권한을 넘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남시에서 2군데 업체를 선정해 평가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 평가를 하면은 2개 평가 기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2개 평가 기관 평가를 각각 한 다음에 이걸 합쳐서 나누기 2하면 산술 평균 가격이 나오죠. 그 금액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좀 구분해서 들어가 볼 때 토지 평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역 내 소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정상적인 시세 수준을 고려해 평가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평가는 그 법에 어떻게 되냐면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공시지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세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많이 낮죠, 상당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평가를 하면 여러 재산상이 불이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인근의 정상적인 시세 수준을 반영을 해서 가격을 올려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건물은 구조하고 연도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데, 구조라면은 뭐 연화조냐, 뭐 철근 콘크리트 중 연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그 내용연수를 40년이나 45년 보는데, 40년을 봤을 때 20년이 경과됐다 그러면 나머지가 20년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요즘 공사비가 뭐 집 짓는데 보통 4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400만 원에 40분의 20 하면은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럼 평당 200만 원 적용되잖아요. 그 200만 원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여러분들 건물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된다. 여기는 뭐 빌라가 이제 특별히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그때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기준을 보면은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이제 객관적인 이용상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고, 여기서 또 중요한 대목이 이제 여러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게 반드시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프리미엄이랑 붙어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뭐 시세가 4억인데 개발이 진행되면 될수록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6억, 7억 이렇게 아마 거래가 될 거예요. 근데 감정평가할 때는 요 정상 시세하고 이제 프리미엄 붙은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프리미엄 그 부분을 걷어내고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인근의 주변의 정상적인 시세가 5억인데 이 구역에는 재개발 진행되면서 7억이 됐다. 그럼 7억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5억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은 그 보통 통상적인 작은 땅들이 이게 평당 단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큰 땅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을 걷어내고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진행하면서 용도지역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바뀌기 전에 용도지역을 기준하게 되는데 여기는 아마 그럴 일은 없지 싶습니다. 이제 저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그 주로 질문 사항이 이제 건물 관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오래되신 이제 다 집들을 이제 소유하고 또 임대를 놓고 계시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수선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통 수선을 어떻게 해야 이제 이렇게 반영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기도 하고, 수선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하시는데, 감정평가할 때는 완전히 집을 뜯어서 고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수선비가 평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수선을 하실 꼭 필요성이 있으면은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투자를 하셔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데 쓰시고, 많은 돈을 들이시면은 그만큼 손해가 올 수 있다는 걸 좀 머리에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호자산 평가를 설명을 드리면, 종호자산 평가는 조합원 분양 가격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 분양가보다는 낮게 평가가 합니다. 그냥 원가 개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통상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일반 분양가보다는 약 15%에서 20% 정도 낮게 평가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각 세대별로 이제 그 층별로 요즘 조망권에 따라서 워낙 그 새 아파트들은 가격 편차가 많기 때문에 층별로 세대별로 가격이 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호별로도 똑같은 34평이라도 동에 따라서 또는 호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리 나온다. 뭘 반영하냐면은 조망도 반영하고 일조권도 반영하고 소음도 다 이렇게 반영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컴퓨터 이제 시뮬레이션 기법이라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 데이터를 해서 그걸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 다 세대별로 여러분들 아파트가 다 달리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간략하게 평가 설명을 마치. 에서는 그 분양 자격을 안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때까지 된 조합원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면 평수에 관계없이 토지나 주택의 평수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주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현재 그 관리되는 물건이 근린생활일 경우에는 근린생활로서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자격입니다. 자격. 네네. 권리 산정 분양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주택을 다가구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가 5월 30일 이후에 다세대로 만약에 전환이 되지는 않겠지만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이고요. 지분 쪼개기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소유하신 분들은 조합원 대상에 당연히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5월 30일로 권리 산정일을 산정했다는 것은 지분 쪼개기가 안 된다는 거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상가 소유하신 분들은 아까쯤에 설명드렸지만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조례상에 나오는 근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명명돼 있습니다. 반드시 받을 수 있고 다만 상가의 규모가 크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파트도 받을 수 있고 상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여기 다른 예 말씀하세요. 여긴 구시청 뒤쪽으로 4, 5, 6, 7번지인데요. 네. 그쪽으로도 요번에 개발이 되나요? 안 된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번에 아까쯤에도 말씀드렸는데 2030 계획에는 신흥 1구역, 수진 1구역, 뭐 상대원 3구역 이렇게 5개 신흥 3구역, 이렇게 태평 3구역 이렇게 해서 기본 계획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드리긴 뭐하고요. 개별적으로 좀 뭐 문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인지하는 곳에 여기 수정구청 뒤쪽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죠. 네. 구시청짜리 뒤로. 그건 왜? 아니요. 여기 신흥 1동. 사업지로 거가 돼 있고. 번지수가 4, 5, 6, 7번지. 번지수로 제가 말씀은 좀 확인이 곤란하고 하여튼 신흥 그거는 1동. 네. 네,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는. 네. 예. 왜 그래? 기본 계획 고시가 안 돼 있고요. 자 다음 아까쯤에 저기 어르신 여기 한번 하시고. 예, 이렇게 뭐 준비해 주시고 고생 많으신 집행부나 이런 분들한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여기 오신 분들 많은 분들한테 화면만 띄워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거의 다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자료라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 주셨으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꼼꼼히 보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텐데 다음에는 그런 기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건 한 서너 가지 있는데 공정개발과 민영개발의 차이점은 대충 여기서 아까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까 계략적으로 보면 아마 LH에서 이제 3% 내지 5% 정도의 비용을 가져간다 그러는데 개발 이익이 생기면 그거는 LH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조합원들한테 환원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주는 건가요? 네, 뭐 3가지 있다는데 다 말씀하신 건가요? 예.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사업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3% 내지 5%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지금 3군데는 공영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3군데는 이제 민영 개발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거기하고 계략적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 신흥 1동 지역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정평가는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여기 재입주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계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재개발을 하면은 거기가 모든 주민들이 이렇게 다시 재입주를 못해서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쫓겨나는데 아까 여기는 이렇게 PPT 이거 띄우는 거 보면 거의 다 들어올 것처럼 돼 있는데 그거는 좀 계략적으로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기본 시설 그러니까 기반 시설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도로를 만든다든가 뭐 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런 거는 거기 비용 주체는 누가 부담을 하는 거죠? 공공시설에서 공용시설에서 개발을 하면.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분양가 역시도 아까 좀 차등을 준다 그랬는데 실예로 성남시에서도 일반 분양가 조합원들이 옛날에 재건축했던 지역에 대해서 차등을 줘서 조합원들한테 좀 싸게 분양을 했고 일반 분양자들한테 좀 비싸게 좀 도박 그렇게 분양을 해서 그 단지에 그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70~80%가 다시 재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주민들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분양가가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들 건지 그거는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하는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거 질문해 주셨는데요. 예, 우선 합니다만 시행비 같은 경우는 총 보통 사업비에 이 정도 이제 지금까지 사례들을 보면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내가 지금 들어갈 집에 대해서 얼마가 책정돼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전에 그 평가단에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 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종전 자산 평가에는 사업 시행과 고시일 기점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사업 시행과 고시일을 유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비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 시행과 고시에 나온 것 따라서 감정 평가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는 것이고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나 땅 같은 것을 지부채나 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뺏기는 게 아니고 저희 사업 시행비에도 다 들어가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그 포괄적으로 사업비에 포함돼서 저 사업비 내에서 준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분양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1구역 같은 경우는 비례율이 139%, 그 다음에 금강 1구역 같은 경우는 비례율이 130%, 그 다음에 신흥 2구역 같은 경우는 비례율이 144%.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공공 방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던 것들이고요. 비례율에 대해서 아까쯤에 평가사님들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144%라는 것은 내 권리가액이 1억일 때 1억 4천을 권리가액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세대가 5,100세대로 예상은 했지만 거기서 그 임대주택인 614세대를 빼고 그러니까 조합원 2,2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일반 분양분이 2,200세대 정도, 2,000명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성이 월등히 높다고 비례율을 추산하진 않았지만 그 정도의 버금가는 비례율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내 권리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득 보는 것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분양 신청을 받아서 갈지 안 갈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공개발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원주민의 재입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시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원주민의 입주율이 많이 높은 그 신흥 2구역, 중1구역, 금강 1구역을 보더라도 비례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 수진 1구역도 사업성에 있어서는 좋은 현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한번 하셨기 때문에 저 다른 분도 한번 하시고 또 예. 저 뒤에 우선 저 뒤에 있는 분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분.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앞에 첫째가 우리가 민간 합동 개발을 하기가 쉽다고 이렇게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민간 합동 개발할 때 아까 보니 LH가 하는 업무 범위가 정확히 뭔지를 좀 알고 싶고 보통 아까 3에서 5%라 그랬는데 사실은 민간공사의 건설 사업관리 시행 같은 경우도 피를 따질 때 공사비가 아주 클 때는 피율이 적어지고 또 공사비가 적을 때는 상대적으로 피율이 올라가고 이런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에서 5%가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지, 왜냐하면 공사가 예를 들면 1조 우리 사업비나 공사가 1조라 치면은 3에서 5%면 그게 300억에서 500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 개념이 너무 그런 게 어떻게 정말 나중에 최종 결정이 되는지도 좀 알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LH의 업무 범위도 좀 정확히 알고 싶고요. 무슨 일을 하길래 그 피를 우리가 그만큼을 줘야 되는 건지 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디자인이 아파트가 나중에 부가가치를 위해서 디자인 쪽이 좋아야 되는데
그 디자인의 옵션을 한 몇 개 정도를 선정해서 결정을 할 것인지, 물론 제가 좀 앞서가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옵션을 어떤 식으로 몇 개 정도를 하고 그 옵션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고, 세 번째는 그 시공사를 민간 합동개발인지 시공사를 선정할 때 그 입찰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차후에 협의해서 정하는 건지, 예를 들자 뭐 지명 경쟁 입찰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일반 경쟁 입찰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인지, 나중에 그거는 회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뭐 결정을,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 평균적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못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 PM 관련해서는 이 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이 LH라는 것이 우리 민간 방식으로 따지면은 사업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그러니까 그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업무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합이 시행하는 것 외에 시행자가 LH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의 포지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니고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모든 업무를 LH가 주관하고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야에서 이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될 텐데요. 나중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 법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저희가 뭐 잘 아시겠지만 2018년 2월 8일 날 제정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라장터, 누리장터라고 하죠. 거기다가 무조건 경쟁 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공공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주민대표회의가 따지고 보면 이사회, 대의원회나 마찬가지인 그런 구성력을 가지는 것이고요. 주민대표회의에서 법령에 보시면 도정법 29지에 보면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전체회의를 통해서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받을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을 할 때 입찰을 보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회에서 추천을 해서 LH공사가 판단을 하게끔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리고 LH가 뭐 저희가 무작정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대표 회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그 토지 등 소유자 이런 회의를 또 합니다. 주민총회. 거기서 의결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 어떤 시행 규정. 그 다음에 시행의 방법에 관해서 토지 등 소유자한테 결의를 받아서 의결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답변이 될까요? 네. 그리고 분양가 같은 경우 시공자 선정까지 물어보셨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의해서 누리장터를 통해서 뽑게 되고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하면 그거를 수용을 합니다.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여기 아까 민관 합동 뭐 개발도 또 민영 개발도 이렇게 말씀도 다 좋은데 지금 신흥 1동이 제가 알기로는 이원화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쪽을 민원이 와야 되는데 양쪽으로 이원화가 됐을 때는 절대로 동의서가 500장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딜레이가 되면은 나중에 이게 캔슬이 되는 거 아닌가? 나 이게 상당히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시점까지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동의서 몇 장, 뭐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양쪽으로 나눠진 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로 지금 통일이 될 수 없는 것인지, 나 요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위원장님이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다른 추진위에도 저희가 먼저 방문을 하여서 위원장님부터 부위원장님 상대 측에다가도 공문도 보내고 통합에 적극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현재 상대 측의 답변이 없는 상태이고, 비록 다른 추진위가 아니라 하여도 아까 언급드렸듯이 또 제3회, 제4회 추진위가 생긴다 하여도 지금처럼 통합에 노력하고 소통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동의서 진구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구역 지정이 이제 금년 말에 납니다. 그러면은 한 2~3개월 후에 이제 동의서를 50%를 진구해서 그 진구하는 쪽이 주민대표의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머지 측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주민대표회에서는 이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타 뭐 민영 방식과 다르게 이렇게 뭐 물어뜯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설사 제가 안 된다 해도
이 재개발은 속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합 그리고 이 재개발의 속도전에 있어서 그걸 늦추는 행위는 적폐행위와 다른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본인 유현수는 그 이 재개발의 속도전 그리고 투명성 네이버 밴드 및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에 의해서 노력할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이 안 되고 이제 막탈당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하고요. 일단 왜냐하면 대지가 작거나 아니면 그 권리가액이 작거나 아니면 뭐 규모가 이렇게 작아서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예, 두 번째는 신흥 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흥 1구역은 아까 입주까지 해서 한 6, 7년 정도 보고 계시는데 그 갭이 어디서 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근린 생활시설인데 이거를 상가 분양을 먼저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가 분양을 못 받았을 경우에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순위에서 다 밀렸을 때 그 한 개라도 이렇게 뭐 최종적으로 어떤 주택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세 가지. 그 현금 청산은 저희가 분양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재개발은 강제조합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재건축하고 좀 틀린데요. 재건축은 일반 민영 공공마실 말고 민영건축으로 말씀드리면 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동의를 안 하면 그 청산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더라도 분양 신청을 안 하게 되면은 그 현금 청산자가 되는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개발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분양 신청 만료 전까지는 강제조합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합원이 되고 싶지 않아도 조합원으로 자동 등록되는 강제조합원의 성격을 그러니까 공공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고 현금 청산을 하게 되면 현금 청산 다음날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청산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절차가 저희가 보여드린 예시표에서는 6년밖에 안 걸리는데 다른 데는 더 걸리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평가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동의, 그다음에 여러분의 협조, 여러분의 적극성이 얼마나 뛰느냐에 따라서 정비사업의 절차는 빨라지냐 느려지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그 저희가 평균적인 개월수를 이렇게 명명한 것이고요. 이게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서 평균적으로 적극을 많이 해주시고 잘 추진되면 이 정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명명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분양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쯤에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상가는 당연히 상가를 근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아예 모자라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생을 가지고 있으면 근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상가를 몇 개 짓는지는 아직 계획되지 않았지만 상가를 지은 것 중에 금액이 낮다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가가 종전자산평가가 1억밖에 안 되는데 상가가 2억이 간다 하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1억을 부담을 하고 그 상가를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낮다고 해서 뭐 반드시 상가를 분양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자료도 적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자료를 이렇게 나눠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 재개발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쩜 확정된 대답을 드리기가 참 곤란해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추진위원들이 2020 계획에서는 원래 신흥 1동이 3단계였습니다. 근데 그 추웠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시청에 찾아가서 항의 방문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시의회 민원을 성남시에서 전체 2위로 숫자가 많을 정도로 엄청난 민원을 넣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룩한 쾌거예요. 2030에서 우리가 1단계로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주민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힘을 얻었기 때문에 1단계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개발은 어떤 누구와도 소통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싸울 땐 싸워야 되고 우리 주민의 의지와 열망을 많이 표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계신 이 자료들은 그 재개발 사무실에 비치해 둘 테니 언제든지 오셔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수일 내로 저희가 그 유튜브에 올려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
개별적인 질문들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재개발 사무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의 열려 있습니다. 주민들 만나는 시간을 빼고는. 그러니까 그때 항상 방문을 하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개발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소통하면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